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우주법상 공공조달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보장의 시사점에 관련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그 제목보다는 부제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환기종 뉴스페이스 시대에 필요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현재 필요한 어떤 그 방향,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정책이 있을 것이고, 또 시장을 키우려고 하면 공급자들 사이에 경쟁을 비딩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아직은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의 시장이 뭐 그런 성숙화된 단계, 미국처럼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국가 주도로 나름의 프로젝트를 잡아서 개발하는 그 방향이 맞게 하겠지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5가지인데 다른 거랑 다르게는 3번 관련된 미국 우주법에서는 이제 많이 발전되어 있죠, 우리에 비하면. 그래서 미국 우주법에서는 어떻게 이제 공공조달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런 게 왜 필요한지를 2, 4에서 각각 나눠보는 것이죠. 미국 우주법에서는 어떻게 발전되어 있고 2에서는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이고 우리 이제 4는 전환기적 뉴스페이스 시대는 제 의견은 이제 완벽하게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향해 가는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논의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주 활동의 중심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서는 우주 산업에 관한 국가 독점 모델이 민간 주도의 시장 경쟁 모델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우주 산업의 공급자, 그러니까 시장 질서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민간 중심이 되는 것이 뭐 궁극적인 뉴스페이스 시대의 방향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주도의 우주 탐사 개발 프로젝트를 대체할 만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주 산업은 사실상 국가에 의해 수요가 독점된 상황에서 그 공급 사슬이 민간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국가에 의한 수요라는 것은 뭐 우주 탐사 개발, 우주 안보 등의 목적으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나름의 이제 그런 수요가 없는 거죠. 민간의 수요가 아직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주 관광을 가는 게 일반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관련된 거. 그래서 이런 점에 기초할 때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나오는 나름의 이제 그 대한민국 우주 산업 정책에 관련돼서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수의 공급자 사이에 시장 경쟁 모델이 적용되어서 기술 혁신, 품질 혁신, 가격 혁신, 고용 혁신 등을 가져오고 그런 공급자들의 한 파이낸싱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우주 규모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우주 산업을 키워내야 되는 것인데 현재의 우주 정책 방향이 맞느냐? 우주항공청 하나만 설립하면 이게 다 해결되느냐?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토론에서의 문제 지적입니다. 문제는 전환기적 뉴스페이스 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수요가 독점된 우주 시장의 본질은 우주 분야의 공공조달 시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독점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시장 지배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자유로운 경쟁이 수요가 국가에 의해서만 창출되는 현재 시장인 거잖아요. 물론 공급자도 완벽하게 민간에 이제 일임된 건 아니긴 하기 때문에 공급 사슬도 이제 아직은 이제 국가에 의한 나름 이제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수요부터 국가가 이제 만들어주면 그걸 타고서 나름의 이제 민간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딱 그렇잖아요. 미국의 예를 들면 나사라든지 아니면 뭐 미 공군이라든지 우주군에서 필요한 우주 운송 서비스를 수요를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예산을 태우는 거죠. 예산을 가지고 민간 시장한테 오픈을 하니까 지금 스페이스 X가 그 공급자가 돼서 나름의 이제 그런 많은 기술 혁신과 가격 혁신, 가격을 많이 낮췄잖아요. 그런 것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민간 주도 우주 산업이 성숙화된 미국과 달리 우리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은 이제 우주 산업을 태동시키는 단계에 그칠 뿐이고 또 핵심적인 기술을 또 확보할 필요가 또 있긴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뭐 오픈시켜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만한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일단은 공급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주
산업의 보호 정책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일단은 우주 산업의 보호 정책, 뭐 국내 우주 산업의 보호도 있을 것이지만 경쟁력을 갖추는 그 단계까지는 사실 좀 어느 정도 국가가 그런 수요를 리딩하고 공급을 적절하게 이제 그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의 이제 정책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오늘 본격적인 논의입니다. 스페이스X 케이스 등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산업과 시장 구조에 관련돼서는 뭐 뉴스페이스에 관련된 거는 이미 뭐 많이 연구들도 되어 있고 논문들이 많지는 않지만 나와 있긴 합니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 2010년부터는 이제 커머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경제학 지식으로 봐더라도 민간 기업이 비용을 통제하고 투자 수익률을 최적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시장 기반 인센티브에 따라 운영하는 투자 위험에 합당한 부분과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우주 상품, 서비스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벌써 저 단계까지 이미 수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이제 막 나오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은 연방 정부의 예산으로 민간의 상업적 우주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업 우주 시장이 마켓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산업에 나름의 이제 그런 그 전반적인 시장 구조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그 것들은 이제 조금씩 자료들에 이거 뭐 좀 왜냐면 조사가 2021년도 거는 2022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몇 년 전, 2, 3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이제 더 커지긴 하겠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20년, 2021년 이렇게 왔을 때 우주 기기 제작 관련된 분야랑 우주 활용 분야를 크게 나눠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위성체 제작이나 발사체 제작 관련된 것도 몰려 있고 그 외에는 또 우주 활용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위성 방송 통신, 방송 통신 관련된 위성 관련 활용된 영역들이 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뒤에 이제 우주 탐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위성체 제작이나 발사체 제작도 사실은 이제 아직은 전체적인 시장 구조가 미미하긴 합니다. 이게 좀 더 커져야 되는 것이긴 한데 이제 이 대한민국 관련돼서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제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공지사항 자료실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2022년 우주산업 실태 조사 같은 것을 따져보면 우주산업 분야에 다 그냥 끌어모은 거죠. 대학의 연구비, 뭐 연구기관 예산, 뭐 기업체 매출액도 사실은 우주산업에 참여한 기업체 매출액이 정말 이렇게 뭐 막 계산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쳐도 3조 정도. 그 중에서 이제 2조가 기업체 매출액이다. 근데 이제 현재 2021년 관련돼서는 우주 매출액의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우주 매출액의 63.3%. 그 대부분은 위성입니다. 위성 발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주 탐사, 우주 개발, 위성체 직접 독자적인 기술로 위성체랑 발사체 만드는 거 여기는 좀 약한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걸 키워내긴 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아직은 수요가 좀 미미하고 공급도 약간 이제 그런 기술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우주 산업의 동향에 비춰보면 아직 이제 우리나라의 갈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전환기 뉴스페이스 시대에서는 결국에 이제 국가의 수요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아직 수요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공급자의 기술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민간 우주 기업, 민간 우주 시장, 상업 우주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국가 역할이 이제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전환기적 뉴스페이스 시대에서의 이제 문제는 뭐냐? 국가가 예산을 태워서 이제 하다 보니까 상업 우주 시장이 사실상 수요 독점 내지 독과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시장 지배력을 완화해야 되는데 당장 뭐 이런 시장 지배를 당장 완화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얼마 후에는 국가의 시장 지배력에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이다라는 점. 정리해 보면 전환기적 뉴스페이스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상업 우주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정부와 소수의 공급 기업 상호 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우주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량이 경직적이고 또 공급자의 신규 진입이 좀 어려운 탓에 뭐 쌍방 독점 내지 쌍방 독과점의 구조가 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미국에서 이런 상업 우주 프로그램, 뭐 상업 우주 시장, 민간 우주 기업, 민간 우주 활동을 이제 주목하게 된 것은 뭐 역사가 오래됐죠. 80년대부터 사실은 이런 논의 법들이 좀 하다가 나름의 전기를 맞이한 거는 2010년 오바마, 아까도 이제 2010년 이제 그 정책, 국가 우주 정책을 봤던 것처럼 2010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2010년대에 크게 이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2010년에 보면은 연방 법전에 국가 및 상업 우주 프로그램의 제 51편 USC 코드에 이제 넣어놨고요. 2015년에 또 상업 우주 발사 경쟁법에서는 저희가 워낙 다 알다시피 이제 이 당시의 법에서는 이제 그 소유권 관련된 거, 우주에서 취득한 점유한, 저희가 점유를 가지고 온 나름의 어떤 광물 같은 소유가 있었겠죠. 나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유가 있는 이제 미국의 시민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거 외에도 그때 이제 당시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민간 항공 우주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한 10년, 10수년, 15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 및 상업 우주 프로그램에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우주 운송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국가가 직접 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미국의 기업으로부터, 미국의 이제 이런 기업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조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원칙적으로 이제 미국 US 커머셜 프로바이더가 이제 원칙이긴 한데 외국 법인에게도 그 공급자의 지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51 USC 이거를 찾아가서 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연방 정부가 민간 기업의 우주 운송 서비스 조달받는 경우에는 연방 우주법은 물론 연방 조달법의 적용도 같이 함께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10년에 이제 계속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이제 뭐 번역을 해서 좀 보면 우리는 우주선 자체보다는 우주 운송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엄격한 안전 기준을 계속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한 젊은 신생 기업부터 기성 리더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경쟁하도록 해서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2010년도에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제 그 연방 정부의 공공 조달에 관련된 이제 완전 자유 경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주 분야에 관련된 저희 공공 조달 규정이라든지 국방부나 공군에 관련된 공공 조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용되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시 미국도 이제 WTO 정부 조달 협정에 따라서 이제 외국 상품과 경쟁할 때는 차별하지 않아야 될 그런 책무를 부담하고 있게 하겠죠. 물론 이제 이것도 제한될 수는 있는데 국가 안보나 공공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나와 있는 그런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한될 수 있죠. 민간 사업자부터 운송 서비스 조달받지 않을 수도 있고 나름 우리로 치면은 이제 꼭 입찰 방식이 아니라 뭐 수익의 형식으로 가능해야 하겠죠. 가능해야. 근데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같이 경쟁자에 있는 이제 그 참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이나 회계감사원에 입찰 이의 신청하거나 연방 청구법원의 구제 절차 등을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문제되어 있는 이제 스페이스 X 케이스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스페이스 X 케이스에서 구글에 검색해 보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기사들이나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문제는 스페이스 X 케이스가 끝까지 나와서 판결 형태로 나온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송 때문에 나온 거 2019년에 나온 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지방법원은 그도 이제 케이스가 나오는데 판결문이 나오는데 이거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2014년도 케이스는 결국엔 소치화가 됐고요. 2019년도에서도 넘어가서 연방 청구 법원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그 내용들이 있어서는 이게 이제 공개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연구할 때는
아무래도 다른 것들은 그래도 판례라도 보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를 보면 되긴 되는데 저는 좀 거시적으로 그게 문제되고 나면서 스페이스X가 어떤 시리를 거두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게 좀 앞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10년대, 계속 2010년이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우주 운송 분야의 절대적인 수요가 국가항공우주청이랑 국방부 등에 한정돼 있었던 거죠. 수요가 국가가 독점하고 있었다. 독과점 구조였다. 그래서 그걸 따내야지. 그 운송에 내가 입찰해서 따내야지 투자자로부터 우리 우주기업 스페이스X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2010년대에서 이 ULA가 있는데 ULA가 이제 보잉과 록히드 마틴 합작회사인데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은 원체 대기업이고 이제 항공 우주 분야의 뭐 그냥 세계적인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1970년대부터 달 탐사 보내고 뭐 그럴 때부터 이미 계속 이제 나사라든지 아니면 뭐 공군이랑 아주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나름의 믿을 만한 같이 일을 많이 해본 이제 보잉과 록히드 마틴을 두고서 신생 기업 정말 로켓을 쏴본 적이 있는지가 이게 정말 그런 기술이나 그 능력이 있는지가 의문시 되는 신생 기업에 기회를 주는지가 애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생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나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내가 이제 그 공급 능력과 품질을 증명해야 되는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 독과점과 공급 독과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간 왜곡된 가격 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했던 얘기는 야 그거 왜 비싸게 주고 하냐, 뭐 비싸게 주고 하는 거냐, 우리는 할 수 있다,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스페이스X가 미 공군을 상대로 미 연방 청구 법원에 이제 또내 ULA로부터, ULA가 이제 그 보잉과 록히드 마틴 합작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0억 달러의 발사체 일괄 구매 계약을 그거 그렇게 하면 독점 공급자로서 가격 측정을 하에서 시장 지배하고 있는 건데 후발 기업 우리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입찰 참여 경쟁의 기회가 박탈됐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2014년 4월인데 2015년 1월달 결국에는 이제 뭐 소치 합의라보다는 여러 이제 그 소송상 합의가 돼서 화해가 돼서 화에 따라서 사실 소치화가 이루어진 거긴 하거든요. 그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공군 국방부나 이 공군 입장에서도 야 너네가 정말 그런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증을 좀 받아와라 라고 하니까 그 당시 스페이스X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나름의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공군이 효율적으로 신속한 방식으로 너네들 인증해주겠다, 협력할 것이다. 그래서 ULA랑 이제 기존 계약 의무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리고 너 앞으로 우리 또 이 프로젝트 있다 했기 때문에 그때 경쟁 기회를 확대해서 그때 좀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당시까지 공군의 인증을 받지 못했던 스페이스X로서는 추후 경쟁 입찰의 기회를 인정받았으니까 나름의 이런 소송을 제기했던 실익을 거뒀던 거죠. 소송에서 결국 소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뒤에 공군으로부터 나름 이제 압박이 가해졌던 거고, 실제 이 내용들에 관련된 걸 찾아보면 연방청구법원의 담당인 판사님이 합의에 이르도록, 왜냐면 이제 스페이스X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ULA가 오랫동안 국방부에 대한 독점 공급자였는데 후발 기업의 참여할 기회를 방탈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름의 크게 이제 일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이고, 2019년도도 비슷하게 또 이제 5년 후에 또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날 스페이스X가 또 미국 연방 청구법원에 미 공군의 우주 미사일 시스템 센터 관련돼서 이제 블루 오리진 등과 발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배 아픈 거니까 불법적이고 자의적이고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건을 다퉜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관할 위반의 문제가 좀 있긴 있어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이 좀 약간 제가 불명확했네요. 연방 청구법원 갔다가 이번에는 연방 지방법원으로 갔던 케이스였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19년 케이스 검색해 보시면 연방 청구법원께 검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우리 관할 아니다, 너희가 다투고 있는 그 소송을 우리 법원이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라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 그건 그나마 판결 형태로 나와서 검색이 되는데, 이제 연방지방법원에서 나온 거라든지 소치와 단계에서 하는 거는 사실 요거는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송되었는데 2020년에 10월 1일 날 스페이스X가 우주기술의 혁명적인 리더일 수는 있어도 SMC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SMC의 명시된 요구와 임무를 충분히 파악해서 LSA 제안서를 이제 론치 서비스 어그리먼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했다 보이지 않냐 한다고 해서 스페이스X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스페이스X는 위소송 계속 중에 2020년 8월 7일 미국과 사이에서 결국에는 이 발사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정리하면 신생계획 스페이스X는 정부를 상대로 다수의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요 독점의 우주 운송 시장에서 공급마저 독점화되는 경우에 상업우주 시장 경쟁 제한수단 적극 주장 활용했기 때문에 이후 다수의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인 민간 우주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뉴스페이스 시대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정리해보면 이제 국제우주법적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상업우주 활동 규제를 위해서 국제우주 거버넌스의 체계를 정비하자는 거, 적극적 재정 투자의 관점에서 국가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개발에 나서야 한다거나 국가 주도 연구개발 내지 공모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우주 프로그램 인간을 이양하자는 견해, 국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미국의 상업우주 정책을 참고해서 국내 법제로 정비하자거나 파편화된 우주 거버넌스를 통합한 우주항공청 설립하여서 하자는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2번이랑 3번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국가의 수요 독점에 관련된 내용까지는 깊이 있게 다루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윤석열 정부의 우주정책 기조는 한국형 우주 발사체 개발하고, 그러니까 재정 투자해서 과정에서 체계기 종합기업 선정해서 민간 기술 산업에 영향 제고하고, 그리고 우주항공청을 연말까지 설립하는 것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보면 중요한 거는 우주개발 사업의 계약 방식 도입하고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체계를 정비하고, 발사허가에서 그 심사가 한국연구재단의 구성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우주항공청에 이거를 전환하려는 거,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 상업우주 시장의 독점적 수요자로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관여하는 거, 진입 규제하고 있고 민간 기업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적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뉴스페이스 시대에 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 개발에 나서거나 국가의 우주 프로그램을 민간에 이양하더라도 우주에 관한 규제 거버넌스를 우주항공청으로 통합하더라도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업우주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우주 정책에 관한 구제 시장에서 상업우주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이면서도 상업우주 시장에서는 독과점적 수요자가 되는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금융이나 철도, 항공, 에너지 산업 등에서 발생한 규제 실패의 패턴과도 굉장히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산업 우주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산업과 달리 고도의 과학 기술 수준이 요구되고, 특히 또 그 기술이 거래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관해서는 군사 목적 등 국가 안보가 매우 중요한 거래 요소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다 본다고 하면 방위 산업 관련된 방산 시장이랑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더욱이 대한민국 우주 과학 기술의 발전과 상업우주 형성을 단순히 시장 질서에 맡긴다고 하면 적정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결국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뭐 저도 10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을 독자적으로 고찰해서 규제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전환기적 뉴스페이스 시대의 규제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적극적 재정 투자의 관점에서 국가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개발에 나서야 한다거나 국가 주도의 우주 프로그램을 민간에 이양하자고 하는 연구들도 결국에는 전환기적 뉴스페이스 시대라고는 표현을 안 했지만 전환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정 투자 같은 경우라고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공공조달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자유로운 경쟁 방식으로 거래 조건이나 당사자를 선정함으로써 거래 과정에서 효율성, 총괄성을 제고할 수 있을 텐데, 미국의 스페이스X가 연방 청구법 및 회계감사원의 다수 소송 이의 신청을 제기했더라도 바로 이런 점에 근거 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쟁 정책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고유한 기술적 요소를 강구하거나 공급기업이 국적 등을 이유로 국가 안보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경쟁을 시조 제한하는 신규 진입 및 해외 경쟁 도입시킬 가능성이 된다면 사실상 국가 안보적 요소 외에는 보정적 관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전환기조 뉴스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부분은 우주항공청의 설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거버넌스 통합이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진단과 해결책이 상업우주 시장의 의미와 우주정책의 규제 거버넌스 이를 전혀 이해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하나의 우주항공청이라는 행정기관이 상업우주 시장의 독점적 수요자로서 가격을 통제하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등의 보조급 지급에 또 관여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을, 그러니까 공급자로 들어온 민간 기업의 인허가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입도 규제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관은 대체제나 보완제에 관한 이익 집단의 영향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습니다. 이런 우주항공청 설비에 관련 정보의 이용 가능성과 동원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규제의 필요성, 규제라기보다는 시장 살려야 된다라는 필요성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규제 권한을 획득하는 소수 이익 집단만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뭐 언론이나 나오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연구가 되는 건 전혀 없고, 관심은 우주항공청 수재지를 대전에 할 거냐, 아니면 사천에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실패 및 규제 실패 염려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거는 미국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다른 거죠. 미국은 우리가 국가항공 우주청이 나사가 있긴 하지만 나사는 규제 권한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통부 소속의 연방항공청이 이 우주에 관련된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우주사업가, 상무부의 우주사업가가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우주활동 관련된 규제의 수립기관으로서 국내 및 국제를 포함해서 이해관계인의 규제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는 미국에 있어 국가항공우주청, 연방항공청, 상무부의 우주사업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상업 우주시장의 독점적 수요자이자 우주규제 시장의 독점적 공급자를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와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경우를 비춰본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수요 독점의 우주운송 시장에서 공급마저 독과점되는 경우에는 상업우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다수의 소송과 이의신청 제기한 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항공 우주청 관련된 내용 설립 관련돼서는 권한을 오히려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것보다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될 것이고, 영시적 규제 거버넌스를 갖추도록, 그리고 공공의 이해 감시를 받도록 하도록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나름 이제 오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